$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김석환 연구위원님이 나오시는 게 너무 또 반갑고 그 내 아이를 제가 출산하려면 과연 지금부터 낳으면 몇 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 50대야 넷이 가능하다. 한 명씩 낳는다면요. 그렇습니다. 쌍둥이 낳으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하다가 불 들어오는 것도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내 아이의 아버지 김석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버티만 하십니까? 뭐 버텨야죠. 네. 네. 내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시장은 또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 시장 하락하는 거를 하루 이틀 겪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보면 항상 다른 이슈로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바닥에 깔려있던 악재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결은 똑같습니다. 네. 네,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3월 중순 이후에 저희가 한 3주간 잠깐 반짝 랠리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베어마켓 랠리이냐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달라진 건 없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하나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네. 이것도 역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 반락일 수도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올해 그 연초부터 보면 약간 그 증시 조정의 트리거가 됐었던 게 계속 이제 연준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그게 이제 1월 달에 한번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월 둘째 주에 그 연준 의장과 부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과 라일 브레이너드 이 두 분의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파월 연준 의장 하기 전에 그 브레이너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 상당히 좀 비둘기파적인 인사인데 이분이 좀 세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올해 연준의 메인 포커스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증시가 출렁출렁 거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이제 발간하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매주 저희 FMC 구성원들이 발언한 내용들 좀 포인트만 짚어서 정리를 해놓는 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성향은 비둘기, 중립, 뭐 매파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전체적으로는 약간 중도 이상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라일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상원에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자이긴 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1월달 조정의 트리거가 됐었고 그리고 이번 또 조정의 트리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원 투수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연초 이후의 움직임들을 이제 표로 작년과 좀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연준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연초에 조정이 좀 진행이 됐었고 이제 1월에서 2월로 넘어오는 시즌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잠깐 또 반등을 했었고 이제 2월 달 들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또 큰 폭의 조정을 좀 겪긴 했었지만 3월 FOMC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아주 반짝 또 랠리가 이어졌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매번 드렸던 말씀 중에 뭐였냐면 이제 한때 이제 그 1월 중하순쯤에 제가 그때 한번 줍줍 얘기 한번 했다가 거의 한번 호되게 그렇죠. 당한 적이 있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변동성 장세는 올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를 확 넓히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똘똘한 한 채 얘기하듯이 똘똘한 주식으로 집중하는 게 좋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제가 ETF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을 네. 드렸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뭐 계속 지속적인 줍줍이,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조정 보일 네. 때마다.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뭐 그럼에도 만약 그 전략대로 그대로 수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뭐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때도 예. 말씀드렸던 예. 부분 중에 뭐였냐면, 지금쯤 또 새롭게 미국 주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그렇죠. 네,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부담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아까 저희 장 부사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 이제 그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실 거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두 가지가 바로 속도와 폭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와 폭이 바로 금리라고 하는 측면과 양적 긴축과 관련한 부분들이었는데, 저도 뭐 뒤에 내용을 좀 준비하긴 했지만,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속도와 폭 둘 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 주부터 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시장의 눈높이는 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게 만약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의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 지금 시기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사장님은 그 빅테크라고 불리는 형님들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습니까? 믿어야죠. 안 믿으면 국내 투자자분들 멘탈 붕괴됩니다. 네. 그리고 믿는 그러니까 게 발등 찍힐까 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뭐 네. 우리나라면은 약간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미국은 좀 다르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되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네. 저는 위기에 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 위기에 그래서 그 강한. 똘똘한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러면 위기에 강한 주식은 뭐냐? 저는 3하이를 봅니다. 세 가지 하이. 높은 것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뭐죠? 첫 번째,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높은 현금 창출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성장주들이라고 하면 성장성은 좋은데 당장 근데 돈 못 벌어.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뭐 철퇴를 맞는 거거든요. 주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버티는 이유가 돈 잘 버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쵸. 저희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섹터, 산업, 테마, 기업에 그렇죠. 집중하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소비재 섹터인 건 맞아요. 네, 소비재 섹터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그 해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를 구성하는 차원에서는 접근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긴 하겠지만, 네, 일단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렇잖아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미래를 만들어가는 회사, 세상을 바꾸는 회사, 그런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잘 갖고 있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위 그런 기업들을 종목에.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지금 이런 대외 여건 상황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의 펀더멘털의 본질 가치가 변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라고 하면 네. nope,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아직 뭐 막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점을 지나가고 네.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도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오프닝과 관련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장중에 움직였던 것 중에 특이했던 게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국내 헬스케어 섹터에서 의미 있게 돈을 버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파이자나 존슨앤존슨이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등등의 이런 회사들은 거의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위 뭐 조 단위 이상으로 다 넘어가는, 네,
블록버스터 회사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지금 또 주가가 최근에도 많이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관심도 저는 가져보심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개별 기업으로 좀 접근하시기 힘들다라고 하면 저는 ETF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 마세요. 너무 잠깐만요. 해주세요. 너무 기사가 많아갖고 네.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장당임금 역전 네.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가져왔는데요. 가져왔습니까? 네, 이거 보시죠. 뭐 시청자분들이 좀 지겨워하세요. 너무 이제. 지겨워해서. 제 얼굴 보시는 것보다는 네. 그림을 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연준의 방향성, 그 연준의 어떤 심리를 가장 많이 잘 반영하고 있는 게 2년물이에요.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보시면은 10년물과 2년물, 그러니까 연준이 팬데믹 구간에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을 때 보시다시피 2년물 국채금리 바닥을 기었고요. 네, 이제 작년 2021년 초에 이제 상황이 좀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거 상황이 좀 되다 보니 이제 기준금리나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이런 얘기들이 작년 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이제 그러면서 반영이 됐던 거는 이제 10년물이 먼저 튀기는 모습이 나왔고 뭐 작년에도 약간 성장주의 조정을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 보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2년물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상당히 가파른 속도, 특히 3월 달에 가파른 속도로 쫙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의 얘기를 나오면서 10년물이 더 먼저 이제 또 튀기 시작을 했어요. 10년물이 튀기 시작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 2년물이 좀 급격하게 튄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첫 번째는 연준의 강한 의지. 아까 부사장님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올해 9번이든 10번이든 세게 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방향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횟수가 뭐 중요하긴 하지만 9번이든 10번은 도찐 개찐이다. 네, 어찌됐건 연준이 생각하는 연말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2%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잠시만 이거거든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연말 이제 각 그 FOMC 회의에서 예상되는 기준 금리예요. 그러면 5월 달에는 0.75%니까 일단 50bp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앞에서 FOMC 구성원들의 발언도 보여드렸지만 최근에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제 50bp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5월과 6월 FOMC 회의에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연말에 지금 2.25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간밤에 나온 걸로 보면 지금 2.5%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9번, 10번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지난해부터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국내 한국은행처럼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좀 더 강경한 대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강하게 몰아서 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2년물이 좀 빠르게 올랐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예. 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죠.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단기물 중심으로 채권 매물 압력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매물 출회가 되면서 2년물 금리를 좀 급하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연준 자산 규모 보여주셨잖아요. 네. 한번 보시면 저도 이제 가져왔는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2, 3년 동안 얼마만큼의 늘었냐 한 4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늘었어요. 4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미국 국채가 한 70% 정도 늘었고요. 주택 저당 채권 즉 MBS를 기준으로 해서 한 28% 정도 늘었다. 그러면 이 미국 국채 중에 이제 국채도 만기가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 만기별로 따져 보면 어디가 가장 많이 늘었냐라고 하면 단기물 중심으로 대응을 많이 했다. 이게 한 40%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각종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최근에 2년물 단기금리를 좀 급격하게 올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에 이제 5월부터 양적 긴축을 할 거잖아요. 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양적 긴축 같은 경우도 보면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를 좀 더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역전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했지만 일단 다시 좀 정상화되는 모습이 좀 더 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쟁이 좀 원만하게 끝난다라고 원만하진 않겠지만 이제 좀 끝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소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문제예요. 뭐 그쵸.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속, 비철금속, 뭐 원자재. 곡물, 특히 곡물은 좀 저 조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물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먹을 거에 예민하잖아요. 네. 배고프면 막 짜증 많이 나고 기근 예민해지잖아요.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글로벌 똑같거든요. 네, 글로벌 똑같은 현상인데 이게 세계은행에서 내년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도 얘기하기도 했지만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특히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 수요가 큰 국가들 중심으로 경기 침체 또는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는 전략 비축률을 풀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고 이제 간밤에 미국의 동맹국들도 전략 비축률을 한 6천만 배럴 정도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40만 배럴 그 정도 네, 풀었다고. 그 국제 에너지 기구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수입량의 90일치에 해당하는 거를 비축률로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여유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지난해 11월 달 그리고 올해 초에도 그 전략 비축률을 이제 방출한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그 결정한 내용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1억 8천만 배럴 정도가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부분에서 전략적인 판단이냐고 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내 의회에서 미국 내 그 원유 시추 업체들에게 시추 또는 이제 정비하는 업체들에게 정제하는 업체들에게 베네핏을 주기 위한 법안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의회 통과하는데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해결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전쟁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기 위해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1억 8천만 배럴 빼게 되면 이게 지금 거의 한 3억 배럴 초반대까지 이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미국은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의 한 30년 내 최저 수준까지 전략 비축률가 좀 떨어지는 모습은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오펙을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오펙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오펙의 원유 생산량은 지금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은 이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요 네 개 국가가 전체 생산 능력의 7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쿠웨이트 밑단으로는 볼 필요가 없고 요 네 개 나라가 어떻게 액션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사우디하고 이라크는 뭐 일단 제외하고 생산 버퍼를 늘릴 수 있는 데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이거든요. 지금 이들 나라의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85% 정도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랍에미리트라고 이란이 생산 능력을 이 평균 수준만큼만 올린다라고 하면 하루에 1,300만 배럴이 늘어나게 됩니다. 러시아가 하루에 500만 배럴, 그렇죠. 4,500만 배럴 정도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고 물론 이제 오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또 나름대로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이란 이들 국가들은 일단은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좀 다시 한번 합의를 하려고 핵 합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더 미국에 협조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이제 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가격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그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일단 $100 미만으로 떨어진 내려오긴 것도 했죠. 너무 이제 많이 싸졌네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렇죠. 지금 주유소 가면 예,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영되려면 뭐 다음 주나
돼야겠죠. 돼야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좀 시차가 좀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안정적인 가격대가 60달러대 맞나요? 국제유가가 보통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수준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BEP라고 하죠. 네, BEP라고 하는데 그게 한 60-70달러 네.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까지는 갭이 굉장히 많이 네, 그런데 뭐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 최근 한 1년 동안의 그 평균 유가 그 수준을 보면 거의 한 80에서 90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방금 그 여도원 앵커의 희망처럼 네, 60달러까지 당장은 뭐 내려가기는 어렵겠죠. 요원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좀 안정화를 찾는다라는 거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안정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제대로 약발이 네. 먹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딛고 좀 올라가려면 실적이 역시나 그렇습니다. 좋아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